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이 절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전개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후에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공사완료,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요 단계에 있어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절차를 밟으려면 3개월 고집 부리고 행시를 인고해야 한다. 그렇게 절차를 이니셜을 따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진행되면서 계속 이 절차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내용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여기죠.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그렇게 정의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이제 집행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있죠.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건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있어요. 먼저 원칙적인 수립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6인, 자, 이런 6인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좀 구치가, 말하자면 덩치가 큰 도시 및 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3개월이 아니라, 이거는 3개월이었는데 이거는 2년이다.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늘려준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3개월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수립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이 6인에게 송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 수립권자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두 단계로 1단계,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하고요.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거는 3년 이내에 1단계 집행계획에 넣어서 이제 1단계로 말 그대로 1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2단계로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은 이 6인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는 이 심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구체화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집행계획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들어가서 이 원칙적인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예요.
행정청이 원칙적인 시행자죠. 그리고 예외가 이 비행정청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먼저 이 행정청인 시행자를 보면은 행정청이란 이 6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수 있고요. 도지사가 있을 수 있죠. 이 6인은 먼저 이 6인은 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네모 박스 안에처럼 둘리상의 이런 6곳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행자를 정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이 6인이 관계되는 이 6인이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해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협의가 이렇게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는 관할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도지사가 두 개인 경우니까 어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급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또는 6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청인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정청인 시행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본인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청이 아닌 자는 다시 말하면 비행정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민간 시행자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외의자 앞에 살펴본 이 사람들 외의자를 비행정청이라고 행정청이 아닌 자라고 민간 시행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런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 이때도 이제 국공유지는 제외됩니다. 국계법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삼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민간 시행자라고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행정청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이 민간 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즉 달리 말하면 행정청인 사업자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들에게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행자까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자, 다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고시하고 3개월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는 거죠. 실시계획을 이제 이렇게 작성할 때는 실시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는 건데요. 당연히 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등등 들어가고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인가를 받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요. 그 외의 시행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를 해줄 때 이런 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보증금도 때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유기는 조건부 임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민간사업 시행자였죠? 그러니까 행정청에게는 이 이행보증금 받는 거 아니에요. 예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 시행자에 한해서 예치하게 하고, 이행보증금이니까 이니까 이 공사비의 20% 되겠죠? 이행보증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런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시계획도 때로는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폐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새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은 이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학교 시설의 변경, 이런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14일 이상 열람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행보증금으로 그 비용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사업이 뭐 대규모인 경우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리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고, 이런 이제 관계 서류를 무료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좀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 다음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뭔가 이런 조사를 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할 때, 뭔가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출입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이 유기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기본이. 그래서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출입 7일 전까지, 출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다만 역시 여기서도 이제 행정청은 무사 통과입니다.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또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등의 변경, 제거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행위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떡하냐? 행정청일 때는 또는 행정청이 아닐 때는 내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행정청일 때는 그냥 그 시행자가 관할 유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돼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이 유기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행정청은 통지만 하면 그냥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지를 하든 그 유기인에게 통지를 하든 허가를 받든 어쨌든 이제 실제로 변경하거나 제거를 할 때는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날에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저녁에 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점유자,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면은 괜찮죠. 그러나 그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그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다면 그런 타인의 토지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승낙하면 출입은 가능하겠죠. 또한 반면에 이 토지의 점유자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요. 이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출입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이제 그 토지주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줘야 되죠. 행정청인 경우는 이제 출입증을 제시하고요. 비행정청인 경우는 출입증이 아니라 허가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이제 벌칙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의무는 그 행위자, 손실을 입힌 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돼요. 그 행위자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런 이제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이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야 되고,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타인 토지의 출입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단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것.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유기인에게 통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유기인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은 3일 전까지는 알려야 되죠. 이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는 거 있었고요. 출칠,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은 3일.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학습하셔야 되고요. 매수 청구 절차의 요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을 실제 살펴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주체가 나오는데요. 매수 청구권자, 즉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 이제 매수를 청구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의 주체가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7번, 8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매년 나오다가 한 해 걸러 나오다가 뭐 그런 정도니까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내용을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이런 경우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경우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요. 그 예외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침 내 땅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이런 경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외 조항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이제 괄호 안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10년 이내를 뭐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3년 이내 그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실시계획의 인가가 된 경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건축물 및 정착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2, 30번이라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읽고 암기를 해서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 매수 의무자를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6인입니다. 이 6인이 토지의 매수를 6인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예외가 중요하죠.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냐?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그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의무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가 실제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매수 의무자를 정리를 해보면은 원칙은 6인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도 설치 의무자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매수 여부를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매수 기간에 두 가지 숫자가 나오죠. 6개월과 2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실제로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2년 소리 듣는다. 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3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은 공축법을 준용하고요. 매수 청구된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럴듯하게 나와도 이거는 틀린 것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그러면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원칙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돈이 엄청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합니다.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곳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아무나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때에도 이 밑에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영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부재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땅이 있어요. 그때 그 제주도의 땅이 부재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에 이제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3천만 원을 초과할 겁니다.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고요. 매수대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총 매수대금이, 자, 이 경우가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냐면 3천만 원은 현금을 지급하고요. 원칙이 현금 지급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중에는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알게 있는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 국계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2장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또 나오고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나와요. 두 개가 등장하고요. 또 주택법에 가보면 주택상환 사채라고 또 나옵니다. 차례로 다 배우시게 될 거고, 어느 법률에 어떤 그 채권들이 사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 상환 기간은 뭐고 이율은 뭔가,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그걸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누구죠? 이 매수 청구권자에게 이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아까 이 1억인 경우 3천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이 7천만 원에 대한 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채무증서를. 그러면은 이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 채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데 이 상환 기간은 무엇이냐면은 이 10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상환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 7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또 약속된 이자를 같이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네, 돈을 당장 지급하지 않고 이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인 후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수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실제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이해하신 후에 이 상환 기간 및 이유를 같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한 후에 무한정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 이내, 상환 기간을 10년 이내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 이내에는 반드시 다시 원금과 이자를 주어라. 그래서 채권 관계를 종료하라.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10년 이내라고 하면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네. 1년 이내라고 하면 맞아요. 5년 이내라고 하면 맞고. 10년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율을 그냥 7천만 원 가지고 있다 7천만 그대로 줄 거면은 누가 채권에 투자를 해요? 이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율은 이런 경우 이제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높게는 안 주고요. 자,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약간 더 좀 좋은 이율을 적용해 준다. 구체적인 사원과 이율은 이 6곳의 조례로 정한다. 이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내 땅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 이거를 매수를 해달라.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들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필요 없어. 또는 매수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까 2년 내에 실제로 매수 결정을 알리려는 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래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을 공작물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매수 거부 시에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은 무엇이냐?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공작물.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원래 건축법에서의 단독주택은 단독, 중, 가, 관에서 세 분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서의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이 대분류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 세분류의 이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분류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도 다 해당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이거기 때문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뭐 공간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은 되는데 단 요 네 가지는 안 된다. 뭐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이 해당되겠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약간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이죠. 고시원은 괜찮은데, 네.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취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 효과가 없어지는 내용, 실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결정된 게 실효되는 사유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예요. 20년 정도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는 그 날의 다음 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이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또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그런 절차들도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이런 경우를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유기에게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서 그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을 해요. 그런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의 결정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사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계획 시설을 직접 해제를 결정할 정도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토지 소유자도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아무 때나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제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해요. 이런 경우로서 또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권자에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의 소유자만 할 수가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 같이 알아두시고 해제 권고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이제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시행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데 때로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자가 또 부담을 해요. 이것이 이제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수익자, 즉 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현저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6곳의 6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시장 군수가 시행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조하고 융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지구가 취락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취락지구와 자연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구나, 주택의 신축 개량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면 틀린 거였고요. 자, 2년 이내가 맞습니다. 또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었습니다. 3년 이내가 맞고요. 173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내용이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17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6인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17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예, 틀렸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나온 겁니다. 시 또는 군에 걸쳐서 될 때는 여기에 해당되죠.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 6인이 서로 6인 중에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같은 도면은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176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177번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죠. 그러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민간 시행자인 경우 그 민간 시행자가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그때 이제 면삼총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제외시키는 거고요. 행정청은 이제 무사통과인 거죠. 밑에 똑같은 문제 나왔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청은. 자, 그 다음에 179번 읽어보시고요. 180번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2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기 이행보증금 내용 나오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이런 곳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183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84번 또 보시고 1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일단 부정으로 나온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법률 조항에 뭐가 없다, 안 된다, 뭐 그런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의심하고 보시는데 분할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업시설을 분할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부담이 덜겠죠. 그 다음에 187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8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내용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타인 토지에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온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때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90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죠. 7일 전까지요. 그래서 출7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자,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6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고 192번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이 14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타인 토지의 출입의 내용에서 14일이라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7일이나 3일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 내용에 보시면은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등의 변경 제거 동의 이 내용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 없이 뭐 이렇게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193번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내용만 봐도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 출입 제한.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손실 보상 절차를 보면은 그 손실을 보상할 자 그리고 손실을 받은 자가 서로 협의해야 돼요. 그런데 협의되지 아니할 때는 이제 관할 토지수용원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손실을 받은 자의 권리를 이제 보호한다는 거죠. 재개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195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실시 계획에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실시 계획에 인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실시 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뭔가 착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봐라 라는 거죠. 이게 계속 나오면서 작년에도 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죠. 갑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OX로 바꿔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매수 의무자는 요 6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죠.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라고 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이제 틀린 답이 되겠고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2년 이내에 실제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주택, 2층은 맞는데 3층 이하니까 자, 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인데 3층 이하니까 2층은 맞는데 다세대 주택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단독주택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구석구석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197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실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중에 뭐 도시개발법 같은 데서도 배우겠지만 공공시행자에는 공공에 해당되는 시행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통 지자체라고 하죠. 국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국지공정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국지, 공정지 다 다릅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업청공사 그런 데를 말하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뭐 국가철도공단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 자,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는 거 맞고요. 자,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201번은 꼭 한번 스스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네, 꼭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206번 똑같은 내용이고, 207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부지 내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안 되죠. 토지 소유자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8번은 좀 변형한 문제인데, 네, 이런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또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론과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